신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미국이 이란에 더 강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 그리고 금융계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촉발할 경우 미국이 온 신경을 중동에 쏟아부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느슨한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는 외신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란 원유의 60% 가까이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또 이란은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 6, 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란은 미국의 텃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품질이 좋은 원유를 채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수입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국가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첫 번째 합동 군사 훈련을 오만만에서 시행했을 만큼 군사적으로도 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중국이 마냥 좋아할 수 있을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또 따지고 보면 화웨이의 CFO 멍원저우가 체포됐던 것도 미국이 금지한 이란과의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깜짝 퀴즈. 오늘은 배종찬 소장님이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고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깜짝이죠. 서울 지역 주택 땡땡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져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품고 이것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일종의 자격증이 되기도 하는 금융상품 주택 땡땡 종합저축,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제가 좀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무슨 힌트를 드리려고요? 선거는 공약인데 네. 아파트 분양 이거죠. 네. 약속해줘.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이건 제가 읽은 거 아닌가요? 읽으세요. 네.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무려 26분을 추첨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리고요. 여론조사들과 함께하는 여론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방금 전 매우 깜찍하게 깜짝 퀴즈를 내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 마음에 드셨어요, 배종찬 소장님? 정말 깜찍 발랄. 네. 네, 이렇게 발랄한데 김지훈 박사의 후배다. 깜짝 놀랐네요. 그러게 후배예요. 네. 선배 아닙니다. 네, 후배입니다. 일단은 이택수 대표님, 네, 새해 첫 주입니다. 국정 지지율 또 여야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짤막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49.2%로 지난주랑 비슷했는데 0.2%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네. 3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정평가는 0.5%포인트 하락한 45.7%, 긍정평가가 4%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황이고요. 민주당도 소폭 올라서 42%, 한국당은 소폭 하락한 31.2%, 대략 한 11%포인트 차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5.4%, 바른미래당 4.3%, 민평당 2.2%, 우리공화당 1.3%로 나타났고요. 오늘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관심의 대상인 것은 갤럽 조사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포함된 조사였는데요. 갤럽은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였습니다. 목요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비슷했습니다. 리얼미터랑 추이가 비슷했는데 정당 지지율을 소개해드리면 민주당이 40%인데 한국당이 3%포인트 하락한 20%
나타나서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정의당도 3%포인트 하락한 6%를 기록했고 관심의 대상인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 지지율은 각각 3%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하락했고 새로운 보수당은 첫 지지율이 3%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25%. 저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 지지율 3% 이번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리얼미터는 이제 포함을 왜 못했냐면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출범식은 했는데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정당으로. 예, 그래서 그 갤럽은 어떻게 조사한 거냐면 정당 또는 단체라는 질문을 네, 던졌어요. 리얼미터는 계속 동일한 질문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왜 안 했냐고 혼내지 않을게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새로운 네. 보수당을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보통은 이제 당을 만들면 그 미리 또 정당 등록도 하고 네네네. 빨리 포함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번에는 이 당 등록하는 게 좀 속도가 느린 거 봐서는 애초부터 당 만들 때 한국당하고 이 통합 연대를 좀 염두에 둔 그쪽에다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관위 이게 등록하는 것도 조금 속도가 느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첫 지지율이 3%니까 사실 좀 만족스럽지 못하죠. 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이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진짜 그럴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고 네네. 중간 다리 역할을 박형준 전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을 등록하고 나면 그만큼 통합 절차도 뭐 까다로워지는 만큼 네. 다분히 그걸 고려했다는 이택수 대표님 의견이 공감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보수 죄송합니다. 보수 통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합 추진위가 발족을 했어요. 한국당 그리고 새보수당. 그렇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기에 또 뭐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을 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간은 뭐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심이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전체 민심으로 보면은 뭐 이게 뭐 진보도 섞여 있고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는 거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수의 민심을 조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수 지지자들은 이 보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대구 경북 민심이 중요할 텐데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 31일 대구 경북 지역의 1,009명을 조사한 내용이고요. 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조사를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6.5%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근데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31일이면 12월 30, 12월 31일 그렇게 조사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간적 좀 그럼 변화가 조금 격차가 있네요. 시간 차이가. 왜냐하면 되긴 이제 했습니다. 보통 네.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화가 됐을 때 막 보이기 시작했을 그렇죠. 때하고 그냥 이야기만 이제 들릴 때하고는 또 굉장히 반응이 다르니까 네. 지금은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그렇죠. 모르겠다. 근데 이 조사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 통합에 대한 공감은 57.2%, 비공감은 37.7%로 나타났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은 네네. 리얼미터에서 조사했던 지난해 내용 전국적으로 보수 통합에 대한 걸 물어본 거는 우리가 뭐 수치까지 공개를 해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보수 통합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여론이 또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 그거는 만큼 보수 지지자층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전체 의견이죠. 전체 의견.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내에서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압도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은 사실 보수 통합의 주 대상이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이제 새보수당이거든요. 네. 새보수당이 지금 이제 등록을 또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건 당대당의 이 통합도 중요한데 지지층들이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지층들은 이건 뭐 하고 있는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조사에서 또 정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박근혜 신당에 대해서 무려 10명 중 8명 가까운 76.3%는 지지 의향이 없다. 어디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문화일보 엠브레인 조사에서 엠브레인 그렇게 조사에서 나타났거든요. 어떤 분들이 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대구 한 경북에서 조사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표를 단 정당이 탄생하면 네. 지지를 할 것 같이 예상이 그게요? TK인데. 되는데 실제로는 지지 의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를 평가하는 것이 네. 아닐 뿐더러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비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걸고 나오는 정당에 대해서 아니 뭐냐 도대체 그때 책임을 다 못했던 정당 오히려 비호감이 더 많이 이 만들어져 있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지할 의사가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윤희욱 센터장님? 예, 이제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지금 뭐 신당을 만드니 바른 미래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네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매일경제가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안철수 신당을 만들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지하겠다가 17% 나왔습니다. 네. 지지하지 않는다가 71.4%였으니까 이 17%를 과연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설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조사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8.1%였습니다. 오늘 이거 조사 네. 개요들 설명하시느라고 다들 숨이 차갖고 지금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은 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네. 지지 의향을 물어보는 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것은 이제 의향이기 때문에 그 정당이 실체를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좀 더 나오는 경향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은 뭐 국민참여당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뭐 20% 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실제 창당을 한 경우에는 뭐 10% 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이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27%는 그래도 가능성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까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불러주셨던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새 보수당이라든가 또는 다른 기타 군수 정당들에 비해서는 제법 높은 수치라고 네. 또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월 2일부터 3일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전 의원이 나는 이제 곧 간다라고 네네. SNS에 올리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때는 그 전인 것으로 전인 보이는데. 거죠. 그럼 지금하고 또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네.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세력과 또는 네. 어떤 인물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꼭 안철수 대표만 전 대표만 바라보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이 이제 어쨌든 창당을 하거나 신당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치를 참여하는 데는 일정 수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쁘지 않다. 얘기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처럼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 세력이 이것에 네.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또 여러 가지 회적 시각도 있어요. 뭐냐하면 제3 세력이잖아요. 제3 그쵸. 세력은 돌풍을 일으키는데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양대 거대 정당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이 일단 높게 고조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불신이 있으니까 새로운 정치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는 것인데 네. 지금은 양쪽으로 좀 이렇게 몰리는 결집되는 양극화가 되어 있다, 양상이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간이 그때보다는 좀 적지 않겠냐는 시각이 높은 편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조사 결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특정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는 압도적으로 영향받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사실은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기대감보다는 실망감 자체가 컸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당에 대해서 약간의 유권자들이 거부 반응이 있어요. 네, 인물 중심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반응이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보면은 이낙연 총리가 네. 뭐 종로에 출사표를 던지냐 마느냐 한다 하더라도 마치 민주당이 한 인물의 이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는 지금 이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이 정당에서 전략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있을 정도가 그렇군요.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살펴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에 복귀하겠다라고 나온 게 1월 2일 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는 즈음이죠. 바로 그때 네. 딱 반영이 따끈따끈하게 반영이 됐네요. 따끈따끈하게 네. 반영이 된. 네. 모르는 분들도 좀 계셨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그리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관련한 이제 조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노선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라고 했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게 저도 바라보잖아요. 그거 봤어요. 모름이 제일 많아. 네, 모름이 일단 제일 많고 보수적이다라고 네. 보는 것이 중도나 진보보다 좀 더 높았거든요. 보수적이다라고 보는 예. 성향이 조금 더 높았다. 예, 그러니까 아마 들어오더라도 이제 보수 정치인으로 네. 인식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이것이 보수 쪽의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네. 보수 쪽에 약간 더
타격을 줄 네네.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이 가능할 수 그렇군요. 있죠. 이택수 대표님께 제가 그러면 네. 먼저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 먼저 했어요. 아 그러면은 여론조사할 때 네. 여태까지 19세 이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18세 이상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 리얼미터 그럼 18세 그 여론조사 응답자들을 어떻게 잡아낼 건지 쉽지 않아 네. 보이거든요. 이게. 그 전국 조사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할 때 네네. 18세 이상인지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네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조사가 문제거든요. 음. 근데 안심번호를 저희가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이통사 3사에서 네네.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이 통과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포함한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지금 당장은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 제공해주는 시일이 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네. 또 이 규칙이 시행된 날부터 15일이 지난 다음 달 3일부터 선관위에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음 달 13일부터 18세 조사 아 그때까지는 이상.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28세의 민심을. 18세를 포함한 조사는 네. 2월 12일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사실 궁금한 게 네. 18세 무슨 물론 이제 요즘 뭐 18세는 다 휴대전화 가지고 있죠. 네. 휴대전화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뭐 뭐랄까요? 그 리치아웃 한다 그러죠. 거기서 네. 찾아낼 수는 있는데 얘들 학교 가면은 전화 맡겨놓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원 다니느라고 밤 10시 뭐 11시 이렇게까지만 있는데 전화 받을 새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응답률이 좀 우려가 됩니다. 어. 왜냐하면 19세, 20세 이상은 그래도 응답을 해줄 여건이 되는데 네네. 지금 19세 이상 아무튼 20대까지를 저희가 묶어가지고 이제 쿼터를 할당을 하고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응답률이 이 세대가 제일 낮거든요. 근데 네네. 18세는 더 낮을 더 거란 낮을 것 말이죠.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사실은 이 응답률 때문에 많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총선 조사를 함에 있어서 18세를 조사하려면 통상적으로 이제 학업 시간에 조사들을 많이 그렇죠. 합니다. 네. 근데 저녁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래서- 뭐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8세 민심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공직선거법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게 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있어. 그러니까 이때가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가 고등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기예요. 이때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시기다. 정작 네.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좀 이것도 좀 시대 흐름에 그러니까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이 53만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다만 이제 들어요. 그 53만 명 얘기하는데 그것은 만 18세고요. 네네. 만 18세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도 상당수 되거든요. 중에서 고3 학생들은 약 14만 명 14만 명 정도로 알려지고 아. 있는 점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4만 명은 네, 표현하기가 좀 조금 어렵죠. 어렵다. 근데 지금 정의당에서 만 20세가 되면 무조건 3천만 원 공약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제가 만 18세 막 되는 학생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3천만 원 막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네. 뭐 30만 원이라도 좀 받으면 맞아. 좋겠어요. 30만 원이라도 좋을 거야, 맞아. 우리 아들들은 지금 20세 넘어서 22세, 23세인데 저는 아이고. 반대합니다. 빨리 나이를 되돌려야 돼요. 네. 저는 다음 선거쯤에는 찬성할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중2래 갖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래서요. 네. 이게 지역구 투표는 사실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역구는 행정적으로 거주지의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때의 표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학교를 배치할 때도 인구수에 따른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주 초초초초초 박빙이면은 영향이 있겠지만, 근데 정당 투표는 모릅니다. 그렇죠. 정의당처럼 이렇게 이제 이 공약을 네. 정말 솔깃한 공약을 내걸면 네네. 투표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른바 요즘 이야기되는 낭낭 18세 현상. 낭낭 그런 말이 18세, 진짜 있어요? 아니면 낭낭 만들어낸 18세 거예요? 퍼퓰리즘. 지금 만들어내신 거죠? 선배님 출처는 좀 묻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가시기 네. 전에 퀴즈 한 번만 더 내주시고 가시죠. 네, 서울 지역 주택 땡땡 두 글자입니다.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1순위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져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품고 이것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일종의
자격증이 되기도 하는 금융상품 주택 땡땡 종합저축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선거는 공약, 주택은 이거죠. 네. 약속해줘요. 네.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무려 26분 추첨해서 와. 커피 쿠폰 와. 보내드립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은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문자 보내지 마세요. 세 네, 분. 알겠습니다. 그건 말씀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네. 청취율 조사하려고 하면 김지윤 또는 이브닝쇼 또는 김준 이브닝쇼 TBS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우 우리 후배 너무 멋져요. 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4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윤희훈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호주 현지 시각 5시 30분 시드니 시청 앞에 서 있었던 산불 기후변화 시위 현장 목소리입니다. 많은 호주 시민들이 The country is on fire, 나라가 불타고 있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벌써 5개월째 계속되고 있죠.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호주 산불. 호주 현지와 연결을 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경태 호주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드니에 계시죠? 예, 지금 시드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호주 산불 피해 상황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 5개월째 지금 불타고 있고요. 네. 원래는 이제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호주 정부나 언론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래 그 호주에서 심각한 그 산불은 여름에 많이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12월이 안 되니까 아직 여름이 안 됐으니까 산불이 생겨도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약간 좀 안이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아직까지는 그 호주에서 충분히 그 소방대원들이라든가 그 자원에서 충분히 진압을 이제 하는 정도였어요. 9월 초에서 10월 초까지는. 네네. 그러다가 이제 10월 말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제 한 100여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산불이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차츰 이제 본래는 12월 달 돼야지 한 30도가 넘어가고 40도가 넘어가면서 고온과 막 폭염이나 그런 것이 오는데 지금 그 시드니 같은 경우 지금 한 3년 정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도 지금 한 10월 말서부터 벌써 고온이 오기 시작하니까 나뭇잎들 같은 게 이제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자연발화 현상이 이제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나 아니면 저쪽 이제 북쪽서부터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하거든요. 네. 퀸즐랜드 그 브리스번하고 골드코스트가 위치한 그 퀸즐랜드 주부터 해가지고 동시다발로 한 120군데에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네네. 진압이 안 되니까 그것이 차츰 내려와서 12월 말에는 지금 호주의 남동부 쪽 네. 빅토리아주가 지금 불타고 있고요. 네. 지금 이번 주에서는 이제 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제일 이제 남쪽 그 남호주 쪽에서 지금 불이 한참 타고 있어서 네네. 지금까지 오늘 현재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총 피해 지역이 10만 7천 제곱킬로미터예요. 아, 굉장히 그러면 크군요.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이제 서울 면적이 이제 605 제곱킬로미터라고 봤을 때요. 한 200배? 서울 아. 면적의 한 200배 조금 못 미치는 상태. 그렇군요. 뭐 보니까 민간인도 뭐 한 20명 넘게 사망을 했고 또 소방대원들도 순직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 예. 코너에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코알라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호주의 상징이기도 예. 하고. 근데 이 산불 때문에 코알라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야생동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뭐 심지어 코알라 같은 경우는 네. 멸종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 그 총 그 사망한 야생동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처음에 작년 한 12월 말까지 나왔을 때는 그 호주 자연
그 환경단체에서는 보통 한 5억 마리 정도가 사망했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네. 그때도 굉장히 약간 좀 쇼킹한 뉴스로 네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됐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주 정도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많은 그 자연환경 학자들이 이제 곤충을 제외한 뭐 이제 새 종류 아니면 이제 코알라나 캥거루 종류서부터 이제 모든 이제 동물을 다시 이제 그 종합을 해봤을 때 한 네. 10억 마리 정도 지금 사망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지금 이제 그 약간 이제 심벌화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코알라인데 코알라가 본래 그 먹이가 그 코알라가 주로 먹는 그 나무가 바로 그 네네. 유칼립투스. 나무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 나무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어디 자연이나 뭐 산에 가면 의뢰에 있는 게 소나무 정도 이 정도잖아요. 네네.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유칼립투스가 이제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 유칼립투스 잎사귀에 약간 그 오일 성분이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산불이 났을 때 발화도 잘 되고 아, 그렇군요. 제일 많이 타는 나무,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타는 나무하고 순식간에 확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가 이 유칼립투스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에서 이제 낮에 이렇게 웅크려 자고 있는 코알라가 일단 움직임이 이제 빠르지 못하니까 네. 많이 죽는 아,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다 지금 보니까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약간 그 코알라 특유의 불임을 유발하는 성병이 있어요. 클라미디라라고. 네네. 이게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그 체계가 개체수가 늘어날 수 없는 기능적 멸종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여가지고 국제 환경기구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코알라가 멸종 위기적으로 지금 선고를 한 상태예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산불 원인에 대해서 기후변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네. 원인 뭐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충 지금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아까 저 시위 장면 보셨듯이 네. 그 이제 많은 그 환경 단체나 일반 시민들 생각에는 이게 지금 지구 온난화로 바뀌면서 기후가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저도 이제 시드니에서 오래 있었고 물론 이제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독 호주가 이상하게 가뭄이라든가 폭염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얼마 전 보통 이제 아무리 여름에 더워도 40도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그 한여름에 한 네. 하루 이틀 정도가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대륙 온도가 42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아, 가장 그 환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다이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호주 북쪽 서쪽에 보면은 지금 인도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인도양을 봤을 때 그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 동쪽하고 네네. 지금 호주 쪽 북쪽에 위치한 인도양 서쪽에 온도차가 너무 급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모든 그 인도양에 있던 그 수분이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쪽은 강우와 막 폭풍과 막 폭우가 홍수가 되는데 그 수분이 그쪽으로 다 옮겨가면서 그 호주 쪽은 가뭄이라든지 네. 폭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이제 연쇄작용이 가뭄이 생기니까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고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안에 그 가뭄 중간중간에 이렇게 폭풍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벼락 같은 게 쳐요. 근데 이게 나무가 너무 말라 있으니까 벼락이 한번 딱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자연 발화가 순식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생기는 거죠. 그럼 약간 뭔가 악순환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많은 그 자연학자들은 이게 지금 전체적인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지금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그걸 맞춰나가지 못하니까 최대한으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맞춰서 나라의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정부에다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 측은 근데 잘 듣고 있지 않는 거죠, 지금. 호주 정부 상당히 비난을 그렇죠.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여기 그 정부에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호주 네. 총리 이제 모리슨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분께서 이제 정책을 이제 약간 이제 여당 쪽에서 정책이 뭐냐면은 그 호주에서 가장 기반 사업이 되는 석탄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석탄 이런 기후 변화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기후 변화에 어떤 작용은 하고 있지만 일부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어떤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우리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우리의 전통 사업인 석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세요. 아, 그렇군요. 여당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게 아니다. 지금 한계가 와 있는데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산불이 계속 몇 달씩 생긴다든가 가뭄이 계속 온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변화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시청 앞에서 그렇죠. 네, 그런 거군요.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 마스크도 끼고 다녀야 되고 또 그럼. 식수 문제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여기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사실 그 해마다 여름 되면은 그 산불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네.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살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일상화가 됐고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공기 질을 비교를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지난주 정도에는 정말 한 10m 가시거리 집에 이렇게 아침에 오후에 나가면은 보통 이제 보이던 한 10m 정도도 안 보일 정도가 됐고요. 아, 그 공기질이 거의 뭐 담배를 35개를 핀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어, 수준이군요. 네. 호흡기 이제 곤란 아스마 쪽 천식 그쪽 계신 네.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이 심하죠.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네네. 나가더라도 계속 이제 기침 호흡이 이제 곤란하니까 이제 병원에 정부에서도 이제 미디어나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천식 문제라든가 이제 호흡기 문란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라고 지금 이제 권고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물도 네. 식수도 지금 네, 마지막으로 호주에 있는 식수도 우리 굉장히 교민들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네, 우리 예. 총영사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총영사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네. 거기 이제 산불 지역이라든가 오이급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모크 이제 경계 지역 같은 게 이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아직까지 제가 뭐 주변이나 아니면 제가 받은 보도로는 그 교민 사이에서 특별하게 이번 산불로 해가지고 피해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교민들이 이제 시드니 시내 네. 쪽이나 멜버른 쪽 이런 시내 쪽에 사시지 이렇게 네네. 그 호주 네이티브 쪽 정도로 이렇게 막 지역적인 곳에 이렇게 머무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산불로 크게 피해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지금 이미 네. 뭐 한 10월이나 작년 중간 정도에 이제 연말에 아니면 이제 구정 무렵에 지금 호주 여행을 하려고 이미 이제 부킹 같은 걸 다 하신 상태에서 네네. 갑자기 이제 산불이 심각하다는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 대도시는 안전해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시드니 이제 시티 쪽이나 멜버른 시티나 아니면 지금 브리스번이나 골드코스트 여행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을 하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이미 산불이 탈 만큼 타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은 괜찮고 이제 시드니도 지금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데 지금 이제 멜버른 쪽이 약간 멜버른 좀 쪽.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 예, 그쪽은 지금 이제 한참 타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멜버른 여행을 하신다면은 아마 네. 호주 왔을 때 어떤 푸른 하늘을 기대하고서 오셨다면 약간 네네. 좀 실망을 하실 정도고 호흡이 이제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근데 이제 좀 바깥으로 시내를 네. 벗어나가지고 바깥으로 여행을 하실 때는 자가운전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 있으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갑자기 산불이 일어나는지 그 파악하기가 그 뉴스나 이제 미디어를 보고서 아는데 아직 아무래도 관광객 오신 분들은 이제 그게 정보가 좀 네. 약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자가운전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버 이제 바깥으로 나가셨다 산불 만나면은 좀 어디로 더 도피를 해야 되는지도 잘 이제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가운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시드니에서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실 때 자가운전으로 많이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네. 자가운전은 오전은 되도록이면은 좀 예. 삼가시라라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예, 시간이 되도록이면 모자라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뭐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문자도 있고요.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진화되기를 다들 바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경태 호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저희가 퀴즈를 3부 때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 또 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퀴즈는 서울 지역 주택 땡땡 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요새 1순위 자격 조건 까다로워져서 당첨 확률이 낮아졌음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품고 이것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주택 땡땡 종합저축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청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답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청약 넣고 있는데 내 집은 언제 마련하나요?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6645님 오늘 내일 4일 그러니까 나흘째 지금 보내고 계신다고 저희 퀴즈 정답을 오늘은 선정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 집이 없어서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문자는 떨어지지 말고 당첨됐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아파트 청약 넣었는데 안 되셨다고 4767님 네, 당첨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개별 연락드리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에 열광하라. 스포츠 피플. 스포츠 피플 시간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한 6개월 남았는데요.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배구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팀의 예선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그리고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약 통장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두 분 다 계시고 아직도 있다는 거 보니까 당첨은 아직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넣기도 쉽지가 않. 네, 뭐 김치 묵은지처럼 아주 네, 그냥 그냥 서랍 속에 오래 묵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묵혀놓고 언젠간 썼으면 하는데 어제 저녁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네. 네, 이기긴 이겼어요. 그래서 후반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는데 거의 4분이 다 되는 시점에 좀 골이 나왔고요. 또 교체 투입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뭐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죠. 네. 예. 네, 한준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포츠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기 끝나기 직전에 결승골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기사를 이미 그 전에 좀 많이 써놓는 상태였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국 졸전 끝에 중국과 무승부 이렇게 기사를 다 써놓고 이제 전송하기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네, 골이 들어가니까 뭐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시 써야 되네. 네네. 뭐 이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경기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아쉬웠나요? 우선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네. 경기 내내 좋은 근데 득점에 항상 아쉽다고 얘기를 들어갖고 지금 국가대표 예. 경기가 이게 사실은 연장선상에서 있는 일인데 네. 아시아에서 경기를 할 땐 항상 한국을 상대로 상대팀이 수비적인 경기를 하고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 팀을 만날 때 한국 선수들은 그런 팀을 공략할 만큼의 기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팀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네네. 상대가 공격을 하니까 우리의 속도를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를 만났을 때 내려서니까 네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들이 좀 드러나는 상황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성적을 거둬야 되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네. 주어진 아시아 팀의 출전권은 4장인데 4장. 일본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한 장을 일본은 일본이 가져가겠죠.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총 3개 팀이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출전권을 가져가게 되는데 일본이 함께 참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같이 4강에 올라가면 4강에 올라간 모든 팀이 그 본선에 가게 되고 만약에 일본이 4강에 들지 못할 경우에는 4강에 올라가더라도 3위까지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위 네. 결정전을 통해서 3개 팀이 본선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전망은? 일단은 어제 좀 경기력이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사실 중국이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세 팀 가운데 가장 약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야 될 상대가 이란, 우즈베키스탄이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참 후덜덜한 팀들인데 중국을 이렇게 어렵게 이겨서는 그 다음에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물음표가 좀 많이 붙어 있는 게 이란은 사실이고요. 또 축구 강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피지컬이 이란은 네. 좋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참 힘들었거든요. 연령별 어느 대표팀을 만나더라도 참 힘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학범 감독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올림픽 축구 본선 나이 제한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축구는 23세 이하 선수만 참가할 수 있고 그 네. 이상의 연령, 그러니까 24세 이상 선수들은 3명의 와일드카드로 참가할 수가 있는데 기억난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는 맞아. 사실 1930년에 피파가 월드컵을 만들면서 네. 구분해야 되잖아요. 사실 올림픽도 남자 축구가 그대로 나가고 네네. 올림픽도 월드컵도, 그대로 나간다면 네. 차별이 안 되고 월드컵의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그 약간 그 프로 선수가 참가하지 못하거나 혹은 월드컵 참가했던 선수는 못 뛰게 하거나 많은 방안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3세 선수들이 뛰게 됐고 96년에 이제 이렇게 뛰다 보니까 너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그 올림픽위원회 측의 아쉬움이 있어서 네. 와일드카드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는 형태의 월드컵과는 다른 남자 축구 국제 대회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강인 선수는 안 보였어요? 네, 이강인 선수 그리고 또 이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 뛰고 있는 백승호 선수까지 네네. 이 김학범 감독이 마지막에 대표팀에 부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네. 이 올림픽 예선 이 대회가 피파가 지정한 A매치 데이에 열리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속팀에서 자기 소속 선수 차출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 팀에 있는 그러니까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그래도 다 협조를 잘해주는데 이 유럽에 있는 팀들은 아무래도 이 소속 선수가 부상당할 위험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이 아시아까지 건너가 가지고 또 뛰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팀에서 백승호 선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 거죠. 그러니까 팀은 거부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제 이 선수 우리가 만약에 올림픽에 나가게 되면은 이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올림픽 본선에는 나서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또 병역 문제 이게 걸려 있으니까요. 네. 아마 차출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림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도 보통 이제 유럽에 진출할 때 그 팀들을 두고 이런 협의도 합니다. 네. 차출에 대한 협의. 병역이 해결되지 않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소속 팀도 그 계약 기간 끝나고 더 이제 잘하면은 연장도 하고 이적도 시켜야 되는데 네네. 군대에 가야 되면 한국에 무조건 와야 되니까 네. 그걸 위해서라도 협조를 해주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예. 선수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그 이 문제 때문에 올림픽 축구 자체가 피파가 주관하지 않다 보니 그 선수 차출이 좀 의무가 안 됐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스타 선수들이 못 나와서 2012년 대회부터는 23세 이하 선수에 대해서는 의무 차출을 적용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선수 외에는 뭐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뭐니 해도 축구 경기는 한일전이죠. 뭐니 해도 언젠가요? 한일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B조고요. 우리가 C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만나려면은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은 4강까지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별로 그렇게 상태가 좋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첫 경기에서 0대1로 졌거든요. 오. 그러면서 조별리그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오호. 왜 그렇기 너무 때문에- 좋아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는 어쩌면은 한일전 자체가 네.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한일전 대신에 자체가 뭐 베트남이나 뭐 북한 이런 또 다른 경기가 또 성사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합은 그럼 우리는 어디랑 붙게 되나요? 우리가 그 말씀드렸던 이란과 일요일에 2차전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란 강국인데. 예, 이 경기에서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물론 네. 중국과의 경기를 간신히 이기긴 했지만 이란을 못 이길 경우 마지막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네네. 만약에 그 부담으로 인해서 그 경기 결과를 통해 우리도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사실은 그 19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에서도 전에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을 이기는 게 현재로서는 그 뒤 대진표보다 가장 중요한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 하면 축구 강국이기도 하고 또 침대 축구라고 우리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남녀 배구 국가대표팀도 올림픽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남녀 배구 국가대표팀 지금 뭐 괜찮다, 기분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아시아 예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네. 남자는 중국에서 열리고 있고 여자는 태국에서 지금 예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녀 대표팀 모두 지금 4강에 진출한 상태고요. 네네. 남자는 조 2위, 여자는 조 1위, 3전 전승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여자 대표팀입니다. 여자 대표팀이 지금 3전 전승으로 지금 여유 있게 4강에 올라가 있고
결승에서 홈팀 태국과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태국만 좀 이긴다면은 올림픽에 나갈 가능성이 올림픽에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는 네네.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4강까지 올랐고 네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8강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메달권 진입을 노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선수들도 각오를 굉장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자 배구 하면은 우리가 뭐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어요. 김연경 선수라든지 이재영 선수라든지 있는데 남자 배구가 그에 비해서 조금 죽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배구 한참 볼 때는 남자 배구팀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네. 뭐 신진식 선수라든지 뭐 김세진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약간 좀 죽은 느낌? 예, 남자 배구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자 배구 대표팀이 마지막에 올림픽에 나갔던 것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못 나갔어요. 그때 김세진, 그러니까. 신진식 선수가 기억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선수들이 이번에만큼은 올림픽에 네. 나가지 굉장히 각오를 단단히 먹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김세진, 신진식 이후에 스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표팀 주공격수가 박철호 선수인데 네. 35살이에요. 85년생. 좀 많은 거 네, 아닌가요? 많죠. 배구 죄송하지만, 선수로서는 네. 좀 환갑을 지났다고도 봐야 네. 되는데 아직도 박철호 선수가 대표팀 주공격수라는 것은 그만큼 그 뒤를 잇는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박철호 선수가 투지를 발휘하면서 지금 우리 대표팀이 4강까지 올랐고요. 아마 4강에서 축구와 마찬가지로 또 이란과 맞붙을 것 같은데 이란이 또 아시아 배구 최강이거든요. 아, 사실 그래요? 내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란을 꺾고 좀 1위를 해야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는데 좀 남자 배구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배구팀, 남녀 배구팀 둘 다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중 기자님? 저도 배구는 약간 팬의 입장으로 많이 팬의 봐왔는데 입장으로. 여자 배구는 확실히 김연경 선수란 걸출한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네네.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컨디션만 잘 유지해서 결승 토너먼트에 뛴다면 갈 것 같거든요. 네네. 하지만 배구는 지금 농구나 뭐 다른 남자 스포츠와 똑같이 좀 투자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혹은 이제 신체 조건이 좋은 중국과 이란의 벽을 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남자 배구는 좀 어려울 것 축구는 같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프라나 전술이나 다른 것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농구와 배구는 그걸 극복하기가 아직은 여러 가지로 국내 저변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이성무 기자 보시긴 어때요? 일단 여자는 또 중국과 일본이 이미 올림픽 진출 티켓을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 태국만 결승에서 이긴다면은 뭐 무난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남자는 좀 이란의 벽이 확실히 높아요. 예, 이란이 뭐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늬만 아시아지 뭐 유럽이나 뭐 그렇죠. 월등하잖아요. 아시아 네네. 민족보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피지컬이 중요한 농구나 배구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몇 년간 거의 이란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뭐 이변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란을 이긴다면 좋겠지만은 뭐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럼 배구 경기 우리나라의 경기는 언제 있나요? 언제 봐야 될지. 예. 네, 일단 오늘 하루 휴식을 취했고요. 우리 네. 대표팀이 내일 이제 4강전이 치러지는데 아직 저쪽에서 이제 4강 상대가 결정은 안 됐는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A조 1위인 이란과 맞붙을 것으로 네. 보이고요. 이란을 꺾게 되면은 아마 결승전은 중국과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4강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또 배구 팬분들 네. 한번 주말에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면서 경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스포츠 피플 지금까지 스포티비 뉴스 한준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에 나온 할리우드 영화 중에 Wag the Dog이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더스틴 호프만 같은 명품 배우들이 나온 이 영화는 재선을 12일 앞두고 백악관 견학을 온 여학생을 성추행한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국가 안보 위기 상황과 전쟁 그리고 가상의 영웅을 만들어내 위기를 벗어나 재선에 성공한다는 스토리죠. Wag the Dog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연막을 친다라는 정치 속담입니다. 영화 개봉 당시 루인스키 스캔들과 탄핵 위기에 처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던 터였고 또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웠습니다. 데자뷰라고 할까요? 영화 Wag the Dog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 마크 너플러의 Wag the Dog 이번 주에 엔딩곡으로 골랐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